예, 최근에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H아파트 141제곱미터, 그러니까 42평인데요. 2달 전에 40억 원 시세이던 것이 2달 만에 75억 원이 됐습니다. 이건 비단 강남구, 강남 3구나 뭐 재건축 예정 단지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한강벨트를 넘어서 다른 곳까지 퍼지고 있는데 19주째 오르고 있어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최고가를 뛰어넘은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새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았죠. 다시 말해서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도 안 된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 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가의 향배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토론 준비했습니다. 서로 좀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실수요자분들 특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소개하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광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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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은 지금의 시세, 지금의 부동산 현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진단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의 모습을 보면 예. 뭐 전형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3월에 9천 건, 그리고 4월에 5천 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5월에 거의 8천 건 정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더 폭등세를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 공급도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의 폭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매물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3월 달에는 9만 건이 넘어섰는데 예. 지금 7만 8천 건이 감소했고요. 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를 중심해서 일부 지역은 예. 매물의 물량이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 예. 3월에 매물의 양이 8천 호였는데 지금 5천 호로 거의 3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그렇습니다.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네. 팔려는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사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등은 맞군요. 지금 상황이. 네. 폭등은 맞다. 김인만 소장님. 네, 뭐 팩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얘기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그러시죠. 같은데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비정상 급등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니 막 패닉 바잉 이러잖아요. 아니 패닉 바잉이 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나 집 사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 놓치면은 옛날처럼 갑자기 덫이 솟아가지고 영영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하시는 지금 거란 아니면 안 말입니다. 될 것 같다라는 예.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아예 그냥 집 살 그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뉴스도 보지도 않고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불안해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시는 분들, 예를 네. 들어서 무주택인데 3년 전에 집을 팔고 현금 한 20억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또는 최근에는 이제 한 3억, 5억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럼요.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해서 최근에 며칠 전에 어제입니다. 어제도 10억 정도, 지금까지는 고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했는데 네. 오르다 보니까 나도 좀 서둘러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뭐 한 5억 정도 있는 분이 네. 10억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사겠다라고 현장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11억을 올립니다. 그 자리 하루 만에 자리에서. 10%가 올리더라고요. 그 그래서 자리에서 1억을 올려요? 예, 그래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한 상실감과 두려움에 이제 떨게 되는데 그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그냥 한강 벨트 예.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건 그래 우리하고 상관없어라고 이제 무시할 수 있는데 그 네. 강 건너 불이 이제 옆집까지 번지는 걸 보니까 더 불안해한 거죠. 지금 옆집 어디까지 번졌어요? 이게 시장 보면 우리가 얼죽신이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뭐 비싼 아파트 올라가는 거는 뭐 정상이라고 보는데 뭐 그러려니 동작구에 하는데. 있는 뭐 구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 전혀 호재가 없는 아파트들조차도 네. 10억 대면은 우리 또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파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승 속도라면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노도강으로 가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동작구의 구축 아파트들도 아무런 호재가 없는 그냥 아무런 구축, 호재도 없는데 그냥 구축 아파트 얼마나 올랐어요? 그런데도.
최근에 좀 조용했는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다 회수했고요. 그러면 이게 아. 10억에서 11억 호가를 올렸는데 네. 12억이 갈지 13억이 갈지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 불안한 부분이고. 동작구면 이제 서초구 옆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당 뭐 그게 이런 쪽에. 강을 건너가지고 노도강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는. 노도강도 본격적인 뭐 급등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예.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조금씩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으니 뉴스를 보는 집주인들은 이제 우리 동네 차례인가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불안하죠. 그렇죠. CBS 김현정 뉴스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뭐야, 아니라는 나 이거 생각을 집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 이제 생각이 이러는데 드니까 전 국민이 점점 더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인만 소장님은 이제 심리 분석해 주셨어요. 이게 네. 왜 오르는가에 대한 심리 분석해 주셨고, 두 분 다 이광수 대표님이나 김 소장님이나 두 분 다 지금 현황은 뜨거운 거 맞다. 예, 공급은 부족, 매물은 줄어들고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 거 맞다. 여기까지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거든요. 제가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 언제 살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데요. 전망을 좀 해보죠. 이광수 대표님. 일단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요 증가라든가 뭐 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유를 살펴볼 먼저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부터 왜냐하면 파악해 보죠. 그러니까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집값 상승을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해라고 현황 분석을 해버리면요. 집값은 계속 오르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서울에 집이 많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서울의 아파트가 풍족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의 변동 원인을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예. 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냐는 거죠.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대출 증가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그러니까 2, 3년 전에 집값이 떨어질 때 윤석열 정부가 네. 대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줬어요. 음. 근데 그게 집값이 올라도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엄청나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게 수요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망할 때는 그러면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필요하고 계속 이렇게 돈이 풀릴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매물이 감소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매물 감소한 이유는 저는 지금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물을 걷어들이잖아요. 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라고 하니까 공약에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세금 부담은 없겠네. 그러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아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죠. 예.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거의 40% 정도가 노후주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새로 짓겠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팔죠. 아. 개발될 건데 왜 팝니까? 우리 집 개발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동의 한 단지는 네. 2200세대인데요. 네. 그중에서 매물이 7건이에요. 그래요. 재건축이 안 된다는데 파는구나. 팔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급 감소는 사실은 이런 정책의 영향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결국엔 예를 들어서 대출의 규제가 이루어지면 네. 수요가 다시 줄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면 네. 공급은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아하. 그래서 전 지금의 현상이 예. 일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 임명이 안 됐잖아요. 네, 아직 네. 내각이 안 꾸려졌으니까. 네. 국토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원인 부분들을 방향을 바꿔버리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정책 효과가 전 크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예. 뭐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집값은 안정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집값은요 올해 하반기 하락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만 거의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런 상황이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일시적인 불장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고 새로운 정책이 예, 예. 재건축 규제 완화를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는 얘기는 그렇게는 달라지게 물론 돼요. 다르겠지. 그러면 이제는 더 폭등하는 거죠. 가격 안정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광수 대표님은 아마 안정될 거다, 내려갈 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네, 네. 김인만 소장님. 안정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는 안정과 또 전문가나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뭐 강남 집값은 뭐 10억 올랐다, 뭐 6개월 만에 10억 올랐다는 얘기도 하고 네.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3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안정이라고 한다면 3억이 비정상 급등이니까 다시 10억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상승률로 보거든요. 그럼 상승률이 둔화되면 안정입니다. 그럼 13억에서 예. 15억, 17억 가지 않고 13억에서 13억 1천, 13억 2천 가면 그게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인식 격차가 생기는 게 문제고요.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상승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상승률만 보는 것은 그러니까 갑자기 3억이 떨어져도 그것도 시장이 출렁거리고 그거는 폭락이라고 충격이기 하는 때문에 폭락입니다. 경기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되면 줄어들고 뭐 2022년 말에 집값이 네.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고점 대비 한 30% 예. 떨어졌는데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폭락이다. 정부도 규제를 풀어서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집값이 10억 올랐는데 3억 떨어진 게 뭐가 많이 떨어졌냐.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지금 깨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급등도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가격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려오지는 않고 계속 상승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멈춰서 예. 약간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도 상승이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네. 앞서서 이광수 대표님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세금 규제 안 한다는데 집값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자들, 무주택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대출 규제, 세금 규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 규제를 안 한다라고 하면 집값 못 잡겠네? 나는 믿고 기다리면 안 되겠네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처음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한 3년은 기다려줬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은 3년까지 기다려줄 인내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세금 규제 안 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역시 공급 부족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공급 언제 늘어나지?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는데 어허. 기준금리도 내려간다는데 어. 세금 규제 안 한다는데 못 잡을 것 같아. 나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지금 세금 표출되고 규제, 있는 뭐 거죠. 보유세 이런 거 뭐 규제를 그러니까 올리지 않으면 집 가진 사람들이 집 풀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팔 그렇죠. 이유가 없고, 그럼 네네. 집값은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러니까 패닉 바잉은 계속될 거다 그 말씀이신데. 대출 규제 하나 남았는데 근데 이광수 대표님은 그러셨잖아요. 새 정부가 아직 지금 정책 안 썼는데 아마 계속 이렇게 오르면 세금 규제 정책 쓰게 될 수도 있다. 방향 쓰게 될 바꿀 수도 수도 있다라고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지금 첫 카드부터 세금 규제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예, 예. 첫 번째 대책부터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말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일단 뭐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것이고요. 대출 규제 좀 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바라볼 때는 대출 예. 규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도 없이 윤석열 정부도 뭐 생애 최초 예. 특례 보금자리 이런 거는 풀었으나 일반적인 대출은 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출 규제를 못 잡을 것 같은데 또 대출 규제를 하겠다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승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급등하다가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는데 저는 집값이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승률은 둔화될지언정 하락세로 가진 않을 저는 그렇게 것이다라는 보고 부분에서 있습니다. 두 분의 전망이 완전히 엇갈리는 이런 상황. 자, 반박하실 부분 그러니까 있습니까?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판이 달라졌거든요. 예전하고. 판이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만에 갑자기 10억 원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투자화됐다는 건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집 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로 생각하니까 다른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예. 그러니까 빨리라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서 이 투자화된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래서 가격의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율이 높다면 집값이 갑자기 막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지지 않죠. 근데 투자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르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오르잖아요. 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게 투기판처럼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 아. 그래서 정책에 더 민감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살 집을 사고 팔면 정책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왜 걱정합니까? 어차피 살 건데. 그런데 투자로 사고 투자로 접근하다 보니까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정책을 풀어주면 막 가서 사고 그렇지. 또 정책을 막 하면은 규제하면은 갑자기 거래가 안 되고 예, 집값이 예.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부동산의 기본적인 속성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기 힘들죠. 그런데 투자화된 시장은 사실은 올라가면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크게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김 소장님이 하신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요. 즉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세금 때리겠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지 않을 거다. 세금 규제는 못할 거다. 대출 규제 정도 할 텐데 그걸로는 집값 못 잡는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만 해도 영향이 클 거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대출에서 오기 때문에 예. 아까 아까 이제 예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남에 집을 사는데요. 20억 원 사는데 거의 LTV를 70% 80% 대출해서 사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심지어요. 지금 마용성 이런 지역은요. 전세를 끼고 사는데 네.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억짜리 사면 그 안에 전세가 예를 들어서 13억 원이 있으면 네. 후순위 대출을 또 해서 아하. 내 돈 2억 원으로 그냥 사는 그게 지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진짜 이만큼 많이 사실은 풀렸구나. 대출 시장이 풀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출 규제만 하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시장의 일종의 안정세가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입니다. 자, 예, 이렇게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 지금 이제 그래서 부동산이 투기판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두 분 다 마찬가지로 그럼요. 동의하시는 부분일 네네, 거니까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이 지금 불장 초입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안정에 대한 시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불을 끌 수 있을 것인가? 김인만 소장님부터요. 저는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대책이 나와서는 불을 못 끌 것 같습니다. 뭐 대출 규제 가지고 이제 이광수 대표님 된다라고 하는데 뭐 거래량은 줄어들 수는 있으나 뭐 일부 사례 지금 얘기를 하고 네.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어허. 역대 정부의 대책을 보더라도 네. 성공을 하려면 저는 시장의 기대를 좀 뛰어넘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네. 진짜 불을 끄고 싶다면 될지 네.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라면 또는 국토부 장관이라면 예. 일단 저는 종부세는 올릴 것 같습니다. 종부세. 세금 규제 손 뗍니다. 종부세는 올리는 대신에 저는 양도세는 감면해 줄 겁니다. 파는 사람은 잘 팔 수 있게. 저는 파는 사람들을 팔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음. 공급이 부족한데 음. 지금 집을 지어서는 공급 안 됩니다. 뭐 5년 10년 몇 내에 년 공급될 걸리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종부세, 양도세 다 올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양도세를 그냥 중과세 빼주는 게 아니라 네. 기본세율 6에서 45%에서 저는 더 빼줄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KBC세의 10% 저렴하게 금매로 팔면 양도세도 10% 더 깎아줄게 기본세율에서. 그러면 출구를 만들어주는 대신에 반대쪽에서는 이제 불로소득을 인정해준다.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종부세를 때려서 부담을 올려주되 양도세 출구를 만들어줘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할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자, 이광수 대표님 1분이요. 김한 소장님처럼 하면 정책을 하면 집값은 폭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승하는 이유를 매물 감소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낮추잖아요. 그럼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아파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투자 목적으로 거의 40%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낮추잖아요. 네. 그럼 매물이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내놓을 거다. 그런데 집을 단기적으로 집 살 사람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김한 소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집값은 크게 하락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엄청나게 하락할 텐데 그걸 허용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목적을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 첫 번째로 필요하냐면 그런 하드랜딩을 피하면서 어떤 정책은 필요하냐면 일단 집값의 하락기에 도입된 정책들은 다 다시 회수해라.
그러니까 집값 하락할 때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거 뭐 중과세 유예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잠시만요. 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유튜브로 5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 시간이 지금 네. 다 끝날 때가 돼가지고 네. 두 분 한 5분 정도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진짜 많은데 꼭 참으셨죠? 예.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참으셨대요. 그래서 뒤에 오늘 박정호 교수님 경제대꾸쇼가 있는 날이긴 합니다만 조금 양해를 구하고 두 분의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인만 소장님의 이 불장의 불끄기 처방전은 어쩔 수 없다. 세금 규제를 좀 해야 된다. 대신 종부세는 살리고 팔 수 있도록 양도세는 건드리지 말자. 오히려 내리자. 내리자. 네네. 이런 제안을 주셨고 이광수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려다가 끊겨가지고 어떤 처방전 주시겠어요? 일단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집값이 하락할 때 정부에서 도입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세금을 유예해 줬거든요. 네. 이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장 차원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게 집값이 떨어질 때는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규제가 완화가 들어와요. 근데 집값이 오를 음. 때는 뭐 여론도 살피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집값이 떨어질 때 도입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이켜야 된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럼 대출도 다시 좀 세게 규제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금 세게라는 말이 정책도? 아니고요. 예, 예. 다시. 그러니까 원상태. 그렇죠. 원래로. 원상태로. 원래로. 그 상태로 이제는 돌입하고 LTV 풀었던 거 좀 다시 원래대로 묶고 뭐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가 예, 이런 그런 것도 거 이제 다시 다시 그거는 하고. 세금을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유예시킨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일종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예. 다시 원상태로 돌입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김만 소장님처럼 이제 세금을 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더해져서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시장의 안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 이번에 경기가 폭락하면서 다시 막 풀어줬던 것들만 그쵸. 좀 걷어들여도 그쵸. 안정이 될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네. 말씀. 예, 김 소장님. 그러니까 그 안정이 정부가 바라보는 안정이라니까요.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현 상태 올랐는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국민들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집값 안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을 불안한 마음에 빨리 사야 되는 마음이고요. 결국은 또 올라가더라.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출 규제 뭐 규제를 원복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하겠다 풀겠다고 했는데 취득세 중과세도 국회 문턱에 막혀서 지금 또 중과세 유지되고 있고요. 양도세 중과세 이제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그거 없애버리게 되면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아요. 또 매물 잠김 현상 안 팝니다. 양도세 강남 3구 용산구가 그러면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3주택 가진 사람은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가거든요. 82점 몇 %요? 5%. 82.5%요? 10억이 남으면 8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 저라도 안 팔죠. 누가 어. 팔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게 종부세를 올렸는데 예. 종부세는 부담스러운데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가 80% 나오니까 안 파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매물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입주 물량이 나와도 소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니 사실은 종부세 세게 때리면 다 팔 줄 알았는데 버텼죠. 막 그게 이제 대출 양도세 받아서라도 문에 버텼죠.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양도세를 오히려 깎아줬더라면 예.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투자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회수해야겠다라는 욕심을 가지는 순간 저는 시장은 왜곡이 된다. 그래서 지금 또 똑같은 저는 반복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네. 집값이 떨어지는 걸 용인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인식이 사람들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인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방향성이 다른데 사람들이 왜 집을 계속 사냐면 네. 집값이 계속 올라서 사는 것보다도 네. 집값이 떨어지면 살려주더라.
아,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그거 둔촌주공 올리더라. 살려주게 하더라. 살려주더라. 난리 나더라. 그러면 아. 사실은 언제나 사도 아, 집값이 떨어지면 살려줄 테니까 나 그러면 그치. 버티면 되지. 아. 사실 전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하. 집값이 떨어지는 걸 사실은 용인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냥 집값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게 이광수 대표님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떨어지면은 경기 전체가 그러니까요. 이 죽는 걸 보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 지금은 하잖아요. 집값이 올라도 경기가 둔화되는 거예요. 지금 내수 소비가 아.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예. 가계 대출이 1,800조 원이 넘어서 네, 지금 예. 가계의 대부분이 이자를 내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강남에 아파트를 맞아요. 사면 네. 대출을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사거든요. 근데 담보대출 금리가 4%입니다. 매달요 300, 4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소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러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오히려 네. 더 큰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그러면 네. 최소한의 상황. 그러니까 저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사실은 용인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올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게 최근에 문제였던 거예요. 아, 집값 네. 그냥 좀 떨어지게 둬라. 아. 네. 근데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요 신생아 대출이라고 그래서요 집값 네. 떨어지니까 신생아 나면 막 대출해줘요 무조건 소득과 상관없이. 그게 경기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김인만 소장님이 지금 어허 하셨어요.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하시고 신생아 싶으셨던 거예요? 특례 대출은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나온 대책이고요. 아니, 풀어줬을 때는 특례 보금자리를 한시적으로 해줬다가 이제 묶었는데 물론 집값 떨어졌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한 거는 맞는데 윤석열 정부도 이제 그 당시 2022년 여름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네. 집값 너무 비싸. 더 떨어져야 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그 자신감이 얼마나 갈지 보자. 6개월 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살려줬죠. 다 풀었거든요. 다 저는 풀어줬죠. 마포하고 성동은 안 풀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저 생각보다 더 많이 풀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사례냐? 박근혜 정부 때도 풀어줬고요.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도 다 풀어줬습니다.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다 푸는데 만약에 지금 또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이재명 정부는 안 풀 것인가? 저는 더 빨리 푼다고 봅니다. 국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취득세 중과세 못 풀었는데 예. 이재명 정부는 풀 수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뭐 거대 여당이니까.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그거를 감내하면서 정치권이 예.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 있는데 예. 우리는 시장에 맡겨라는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 아, 정부가 있을까? 선거가... 저는 이재명 정부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좀 고민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물론 단기간에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임계점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의 소득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네. 경제 상황에서 이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서 6개월은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감당해낼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고요. 네. 심지어 미국도요. 네. 집값이 올라서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집값이 중요하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재화처럼 네. 계속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심지어 그렇죠. 한국은 지금 저성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을 결국엔 언젠가는 감당해내지 못했는데 네. 그러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각나요. 훨씬 더 위에서 폭락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심지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떨어지는 걸 용인해 줘야 돼요. 그래야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요. 자, 이해됐습니다. 저는 두 분이 왜 말이 계속 엇갈리는가 쭉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좀 이상적인 것에 대한 이상향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 김인만 소장님은 현실론을 얘기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럼요. 두 분이 네. 조금 그러니까 김인만 소장님은 그게 이상인 줄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용인해야 우리 사회의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거야라는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두 분 얘기가 지금 계속 엇갈리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게 되려면 네. 앞서서 제가 말한 것처럼 양도세 내리고 중부세 올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까 폭락한다라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기 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떨어질 때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
아마 그러면 그냥 시장에 그런 정부는 자동작용이 없다라고 작용하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가 없는 이유는 그러면 다 그게 표랑 연결되기 때문인 표도 거예요? 연결이 되고 경제에도 연결이 경제, 되고요. 경기. 그럼 대출해주는 은행은 은행. 부실 채권은 또 뭐로 감당할 것이며 폭락했을 때 투자 10년 전에 사신 분은 폭락해도 괜찮아요.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올라갔을 때 20억에 사신 분이 15억으로 내려갔는데 투자금 5억 다 날렸습니다. 그걸 용인해 준다? 요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광수 대표님?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충돌되는 지점이 뭐냐면, 네, 네. 그러니까 현실이 네. 미래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전망을 하거나 음, 미래를 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앵커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이 되게 심각한 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권을 한 예. 이런 민주당도 예를 들어서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어떤 얘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물이 감소하는 이유가 재건축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네. 재건축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선거가 코앞인데 그렇습니다. 난리 나지 그 주민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계속 못하다 보면요. 네. 결국에 누적돼서 증폭된다고요. 한 번에 터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지금 목동에 위치해 있는데 2000세대, 정확히 2200세대의 목동 한 단지가 매물이 7건이에요. 근데 보면 거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월세 비율이 50% 내외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매물이 7건이라는 건 그만큼 집값이 오를 거야. 재건축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되거나 그럼 실망감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실망감이 커지면 이게 또 시장의 진폭을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또 공급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 서울에. 지금 어떤- 정부도 재건축 재개발을 예, 예. 활성화시켜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예. 게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의 동일한 그렇죠. 정책인데 왜냐하면 10층짜리 부시면은 막 지금 그게 30층이 진행이 안 되면 되니까. 서울에 또 입주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김한 소장님 재건축 잘 되면 집값이 하락합니까? 재건축이 잘 되면 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이율배반적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공급 부족은 수요 허상이에요. 과잉이죠. 허상. 음. 공급 언제가 집이 풍족할 때가 있었냐고요. 그건 맞죠. 근데 계속 공급 부족 얘기를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는 과천입니다. 아. 과천이 왜 이렇게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재건축 때문이요. 재건축 많이 했구나. 재건축 거의 7개, 8개 단지가 음. 전부 재건축하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근데 허상을 갖고 있어요.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안정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책이 잘못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문제고요. 수요를 왜 그 분산해야 얘기를 되는 아직도 거죠. 하고 있냐고요. 누가? 정부가.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에 좀 얘기 좀 해줘요. 아니 얘기라도 안 듣잖아요. 그내 말이. 안 들어요. 그거 계속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좀 정부에서 모셔가지고 아니. 새 정부는 좀 그래서 들었으면 좋겠네요. 서울은 두 공급 분의 부족이 이야기. 아니라 수요 과잉입니다. 지방에서도 그렇죠. 올라오고. 지금 김한 선생님이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김인만 소장님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할 때는 좀 오를 것 같다. 네. 오를 것 같다는 쪽으로 베팅을 하셨고 이광수 대표님도 오를 것 같은데 올라선 안 돼.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제 이상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전망을 하는데 당장 말고 한 50년 뒤 50년 뒤 부동산 시장 네. 50년 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분들은 지금 돌아가신 뒤에 일단 50년 50년 뒤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인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50년 뒤에는 일단 제가 안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데 50년 일단 뒤. 이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이걸 왜 하냐면은 이광수 대표님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는 막 100억까지 올라가다 어느 날 폭락할 거니까 여러분 집 사서 애들한테 물려주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김만 소장님은 어떤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서 50년 뒤 100년 뒤의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이걸 막 사가지고 재산으로서 애들한테 물려주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말 것인가 부동산 시장 길게 보자는 거예요. 김 좋습니다. 소장님. 일단 양극화는 시작됐다고 보고요. 예. 지금 상태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 대전환이 되지 않는 한 저는 서울 집중화 현상.
아까 집값 말했는데 뭐 예. 뉴욕 집값이 뭐 몇백억 몇천억씩 가고 도쿄도 최근에 고가 주택들 뭐 500억씩 막 이렇게 하는데 500억이요? 500억짜리도 있고 도쿄에 900억짜리도 500억이 있어요? 네, 고가 허, 주택들요. 진짜요? 그런데 우리도 양극화잖아요. 지금 예. 또 우리가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방에서 김현정 뉴스쇼 듣는 분들은 예. 무슨 소리지? 우리 그래요. 동네는 지방은 완전 이건 무슨 소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서울과 비서울에 대한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예. 앞서서 우리가 인구 얘기를 했는데 예. 지방의 인구들이 다 서울로 오잖아요. 예. 서울 수요 과잉입니다. 그럼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서울만 잘 삽니다. 조선시대 한양처럼. 그럼 50년 뒤를 뭐 100년은 넘어가고 그러면 서울만 50년 살아 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만 살아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여전히 서울은 올라가고 있을 그래서 것이다. 지방 경쟁력을 살리지 않는다면 예. 저는 모든 게 다 서울로 가고 서울 집값만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50년 뒤 해법은 지방 쪽에도 살 수 있는 지방에서도 교육 잘 받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도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 있고 잘 먹고 잘 서울로 살고. 안 와도 살 수 있는 환경 네. 만드는 게 근본 저희 해법이다.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안 만들어진다면 그 상황이 안 만들어 지금 상황에서 50년 간다 그러면 서울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럼 그때는 한 150억 막 30평에 막 이렇게 될래나? 더 될 수도 있죠. 50년 후면은 뭐 물가 상승률만 따져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는 안 됐으면 바람직하다는 좋겠습니다. 건 아닌데 네네. 뭐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광수 대표님. 그러니까 일단 정정을 하나 드리고 싶은 예. 건 뭐냐면 제가 이상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폭등하면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자산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적 전망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니까 조건부 전망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장기에는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일본처럼. 그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겁니다. 전망.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의 예를 들어서 오르는 게 다시 사이클을 만들고 하락하고 이렇게 예. 되면 10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집값은 올라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치해 놓고 집값이 최근 앞으로 한 5년간 계속 오른다? 네. 그러면 향후 30년간 계속 떨어질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건을 보면서 시장 전망을 해야죠. 예. 어떤 자산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산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뉴욕의 집값을 얘기드렸지만 뭐 일본 집값은 계속 떨어졌죠. 20년간. 네. 뭐 도쿄 집값이 500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00억이라고 500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떨어졌다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장기 전망을 할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오르면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커지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안정이 되고 좀 하향 안정화되면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특히 저는 대한민국의 시장이 앞으로의 3, 4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해요. 뭐 지금 뭐 지역 화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먹사니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어디 삽니까? 집을 사는데요. 지금 집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정말 오늘 두 분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1분 안에 마무리하고 경제대꾸쇼 넘길게요. 그 한 대기업에 한 20년쯤에 전쯤에 20, 30년 전쯤에 3명의 동기가 같이 입사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울산으로 발령을 받고 한 사람은 평택으로 발령을 받고 한 사람은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집을 거기 똑같은 돈을 가지고 샀어요. 아파트 한 채씩을.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이분들 월급은 똑같아. 그냥 원래 집도 뭐 비슷하게 2억씩 해서 샀다 쳐요. 아파트를. 근데 서울은 그 집이 그냥 살았을 뿐인데 10억이 넘어가고 어떡해. 한 분은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이렇게 차이. 그래서 20, 30년 뒤에 그 동기들이 다 만나보니 자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 그래서 내 자식은 서울로 보내자. 서울에 집이라도 사자라고 이제 그게 그런 게 그러다 만들어지는 보니까 이제 겁니다. 지역도 잘 살아야 되고 지역 네. 균형 발전 얘기까지 나오는 게 네네. 그래서 나오는 거다.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야 진짜 그러네. 네. 진짜 맞습니다. 그러네. 이 네. 생각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네. 새 정부 아직 내각이 안 꾸려졌어요. 정말 좋은 내각이 들어와서 이런 정책들 두 분이 말씀하신 이 전망들을 가지고 바람직한 안정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벌여주신 김인만 소장님, 이광수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쇼 방으로 오세요. 경제댓글쇼 오늘 스테이블 코인 얘기한대요. 오늘 되게 경제 얘기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본방송이 끝나면 자동으로 댓글쇼 라이브로 이동됩니다. 종료 후 30초만 기다려주세요. 더 빨리 댓글쇼에 참여하고 싶다면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쇼 라이브로 직접 입장이 가능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